2020년 1교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반복성의 기준과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서 제외되는 단기적 작업, 간헐적 작업의 정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첫 번째, 반복성의 기준은 일단 손의 동작, 몸의 동작이 반복성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손가락, 작은 것부터 볼까요? 손가락은 분당 200회 이상. 그 다음 작은 거가 손목이죠. 손목 쪽은 분당 10회 이상. 그 다음 어디죠? 그 다음 팔꿈치는 분당 10회 이상. 그 다음 어디죠? 그 다음은 어깨가 되겠습니다. 어깨는 분당 2.5회 이상을 반복성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팔의 동작에 대해서 반복성의 기준은 확실하게 나와 있고요. 그 이외로 반복성을 보기 위해서는 작업의 주기는 30초 미만이 되겠죠. 얘만 작습니다. 30초 미만. 생산율은 400단위 이상을 생산하는 것, 또한 유사한 동작을 하루에 2만 회 이상 하는 것을 반복성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복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규에 나온 건 없고요. 두 번째,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서 제외되는 단기 작업, 간헐 작업의 정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명확하게 나오는 규정입니다. 먼저 단기적 작업은 2개월 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을 단기적 작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고 합니다. 11가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종류가 이 법규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단기적 작업과 간헐적 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은 득점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1년에 20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평생 작업 시 약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는지 계산하시오. 조건을 주어졌네요. 단 1일 8시간, 1년에 300일 근무, 평생 근로시간은 10만 시간이다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이러한 재해율 문제는 좀 쉬운 편이죠. 점수를 받아가라고 나눠준 문제인데요. 이 재해율에 대한 정확한 유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산업재해 통계 업무 처리 규정이라고 하는 법규가 따로 있어서요. 도수율 등에 대해서 재해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수율의 정의는 너무 쉽죠. 산업안전기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쉽게 아실 겁니다. 우선 도수율은 산업재해 통계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재해 발생 건수를 연간 근로시간으로 나눈 다음에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100만을 곱하죠. 이렇게 되면은 100만 근로시간 중에 재해 발생 건수를 도수율이라고 하는 통계치로 잡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재해죠? 무슨 재해? 여기서 정의가 필요합니다. 나도 재해야 라고 주장하면 정확한 통계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규정에 따르면 요양재해로 잡습니다. 재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한 요양이 발생한 재해를 도수율로 잡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비록 그냥 재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답을 쓰실 때, 답안을 쓰실 때 정확히 재해라고 했지만 이 중에 이 재해가 모두 다 그냥 재해 아니죠? 요양재해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과정은 간단하죠. 도수율은 1년에 20건의 요양재해가 나는 것을 가정을 하고 연간 근로시간은 친절하게 주어졌습니다. 근로자가 500명 있고요. 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 1년에 300일 근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수율은 이 식에 따라서 쉽게 16.67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 1년에 며칠 근무하는지 조건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상 8시간 300일 근무로 가정을 하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도수율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었죠. 근로자 1명이 그러면 이 작업장에서 평생 일할 때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는지 라고 따지는 문제죠. 해설에서는 환산 도수율이라는 단위를 제안을 해서
네, 도수율 나누기 10 해서 네, 환산 도수율로 해서 1.67건 반올림해서 평생 작업 시 약 2건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환산 도수율은 네, 산업재해 통기 처리 규정에 없는 용어예요. 네, 그냥 편의상 부르는 용어고요. 실제로 환산 재해율은 환산 재해율 자체가 이 정의죠. 예, 평생 작업 시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는지를 따져보는 거고요. 왜 10을 나누냐면 네, 도수율 자체가 100만 단위로 피팅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10만 단위로 작업한다고 할 경우이기 때문에 그 차이인 10을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비례식을 해서 풀어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사실 이쪽 별회를 더 권장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에서 20건의 재해가 발생했다면 한 명 근로자의 근로시간, 네, 10만 시간이라고 네, 문제에서 주어졌죠. 10만 시간에서는 몇 건이 될 것인가. 그래서 비례식으로 해서 500 곱하기 8 곱하기 300이 돼서 20건이 나왔는데 10만 시간에서는 몇 건이 나오는가 라고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네, 10점 만점 획득한 실적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세 번째 문제. 마인드 멜딩 방법의 수행 절차를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간공학에서 마인드 멜딩이라 무슨 뜻일까요? 재미있게도 네, 이 문제는 인간공학 기사 네, 실기편 네, 교문사책, 옛날에 청문각이었죠. 교문사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네, 단어입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마인드 멜딩의 수행 절차는 간단합니다. 구성원이 각자 검토할 문제에 대해서 메모지 작성을 하고 메모지를 옆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옆 사람은 먼저 맡은 사람이 만든 거의 내용을 읽은 다음에 그에 대한 생각과 해법을 서술을 하고 다시 그 메모지를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적힌 네, 종이를 본인한테 들어올 때까지 네, 무한까지는 아니고 네, 3번 반복 정도를 수행을 하면 네, 여러 사람의 마인드가 멜딩, 네, 모아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은 어떤 기법을 집중해서 하는 걸까요? 네, 브레인스토밍의 4대 원칙이라고들 하죠. 비평하지 말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많이 발언하고 네, 타인의 의견에 수정해서 발언하라. 네 번째, 타인의 의견에 수정해서 계속 이야기에 꼬리를 물어가는 방법이 마인드 멜딩 방법 되겠습니다. 이것과 약간 용어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게 있죠. 네, 마인드 맵 혹은 마인드 매핑 들어보셨나요? 네, 면접 시험에서 물어본 적 있다 그러죠. 네, 마인드 매핑은 하나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뻗쳐가면서 시각적으로 종이나 모니터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뻗쳐가는 브레인스톰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마인드 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시각적. 두 번째, 색상. 색상이 이렇게 빨갛고 노랗고 파랗게 해서 달리해서 색상을 다르게 해서 자뇌와 우뇌의 생각을 동시에 이용한다는 그런 브레인스토밍 기법인데요. 색상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시각적 표현을 하는데 네, 이 마인드 매핑 기법이 발전하기 시작한 창시된 계기가 1970년대라는 것을 상기하시면 그때 모니터가 있습니까? 예, 프린터가 있습니까? 색연필 정도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는데 색상을 이용한다는 것이 약간의 혁신적인 브레인스톰 방법이었다는 것까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인간의 집단 행동에는 감정이나 정서 등에 좌우되고 연속성이 적은 비통제적 집단 행동이 있다. 비통제적 집단 행동 중에 심리적 전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네, 심리적 전염은 emotional contagion이라고 하고요. 유행과 비슷하며, 유행은 패션이죠. 유행과 비슷하며라고 해서 유행을 언급했다면, 네, 유행은 네, 통제적 집단 행동이 되겠습니다. 유행과 비슷하면서 행동 양식이 이상적이며, 이성적이 아니고 이상적, 뜬금없다는 얘기죠. 이상적이며
비합리적이 강한 그런 행동을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상이 상당 기간에 걸쳐서 생각이나 비판 없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심리적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비통제적 집단 행동만 물어봤지만 그렇다고 이것만 설명하기엔 너무 분량이 작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통제적 집단 행동과 비통제적 집단 행동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라고 해서 답안을 조금 길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통제적 집단 행동에는 제도적인 행동, 관습이라든지 유행 등이 있고요. 비통제적 집단 행동에는 군중, 크라우드, 몹, 패닉, 심리적 전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통제적 집단 행동에서 유행은 공통적인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의미하는데 행동 양식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주로 유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행동 양식이 비합리적인 것을 심리적 전염,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유행하는 인터넷 유행, 인터넷 인스타그램이나 릴스에 보면 유행하는 것들을 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밈은 실제로 있는 단어고요. 세계적인 석학 리처드 도킨스 씨가 쓴 책, 1976년 무려 30년 전에 나온 책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유전적인 유전자, 진을 본따서 만든 단어고요. 진에서 진 대신 M을 써서 마인드라는 표현에서 밈을 썼습니다. 인터넷에서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밈이라고 하고요. 이 밈이 심리적 전염의 어떤 행동적인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하겠습니다. 이 밈이란 단어는 KBS 도전 골든벨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 밈이란 단어를 맞춰서 골든벨이 울렸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문제. 칵테일 파티 효과, 칵테일 파티 이펙트와 프루키네 효과, 프루키네 이펙트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두 개 문제가 동일하게 나와서 마치 비슷한 문제처럼 나왔지만 실제로는 완전 다른 현상이에요. 함정입니다. 첫 번째, 칵테일 파티 효과. 다수의 음원이 공간적으로 산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칵테일 파티 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특정 음원, 예를 들어서 특정인의 음성에 주목하게 되며 결국엔 여러 음원으로부터 다른 시끄러운 사람으로부터 분리돼서 특정한 음만 듣는 현상. 어떤 현상? 심리현상입니다.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생리현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칵테일 파티 효과를 기술사 시험에 비추어 볼까요? 기술사 면접 시험 효과라고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기술사 면접장 5층 큰 강당에 모여서 10개 정도의 팀이 한꺼번에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자기 면접관의 질문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칵테일 효과 혹은 기술사 면접 시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생리현상 아니고 심리현상입니다. 이러한 심리현상은 주의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의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죠?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 일점, 집중성 중에서 이러한 칵테일 파티 효과는 방향성, 어느 한 곳을 집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프루키네 효과. 먼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한참 유행했던 인터넷 밈이죠. 이 사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색깔이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황금색 무늬가 있는 하얀색 옷이잖아 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검은색 무늬가 있는 청색 드레스잖아. 이런 얘기가 분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똑같은 사진을 보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이것은 프루키네 효과로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색의 밝기를 달리 해보면 완전히 다른 색깔로 보이게 되죠. 왼쪽 그림은 완벽하진 않지만 황금색 문양이 있는 하얀 드레스인 것이 보이고 오른쪽에 좀 빛을 어둡게 했더니 검은색, 완전 검은색이잖아요. 이쪽은 검은색 문양을 가진 청색 드레스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푸르키네 효과라고 합니다. 유럽의 푸르키네라고 하는 분께서 발견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조명 수준이 감소하면 그 시감도가 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확히는 어떤 시감도가 발생하냐면 장파장에 대한 시감도가 감소하는데요. 장파장이 뭐죠? 장파장은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색의 가장 긴 쪽, 빨간색 쪽이죠. 빨간색 쪽의 파장을 560 나노미터라고 알려져 있고요. 짧은 쪽 청색은 510 나노미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 수준이 감소하면 시감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장파장에 대한 시감도를 갖는 것보다 이 단파장, 청색 51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는 빛에 더 민감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 눈에 있는 치신경 뭐 때문에? 바로 로드 셀 때문에 그렇죠. 원래 밝은 상태에서는 콘셀, 일부러 영어로 적었습니다. 콘셀은 원추체죠. 뾰족하게 생겨서 원추체입니다. 원추체는 전체의 파장에 다 잘 작용을 하지만 빛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 감도가 라드셀 쪽이 더 올라갑니다. 라드셀은 뭐죠? 막대기로 된 거. 라드가 막대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상체죠. 이 얘기인즉슨 간상체가 청색 파장, 즉 짧은 쪽 파장 510 나노미터 파장을 가진 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밝은 쪽에서는 안 보이던 청색이 오른쪽에 보이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을 인간공학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비상구의 마크가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비상구의 표시를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화재가 났다든지 지진이 발생해서 조명이 꺼진 어두운 상태에서 보이라고 있는 불빛이잖아요. 즉 조명 수준이 감소한 상태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시신경이 어떤 세포가 더 많이 활발하다? 간상체가 더 활발하고요. 간상체, 로드셀은 청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비상구의 막구를 초록색으로 해놓은 것은 꽤 잘 만들어진 인간공학적 원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푸르키네 효과는 그 심리현상은 아니고요. 엄연하게 말하는 시신경에서 나오는 생리현상입니다. 칵테일 파티 이펙트는 심리현상이었죠. 그것이 한 문제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두 문제를 혼동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왔던 건데요. 혼동하지 마시고 푸르키네 효과는 시신경의 감도가 달라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